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TV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악플 피해가 심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비난하면 동조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끔찍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라고 지목해 누명을 썼던 브라운대 학생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발생 직후 미국의 뉴스 공유 사이트 레딧 등에서 테러 용의자로 지목됐고 신상이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유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보스턴 테러 용의자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고 레딧도 무고한 시민에게 마녀 사냥을 저질렀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지나간 상처 속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식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 자금이 약 일주일 만에 $2,000만 넘어섰습니다. 구호 자금 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뜨거웠으며 강한 보스턴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드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함께 윈펀드 보스턴을 조성한 토머스 매니너 보스턴 시장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구호 자금으로 일주일 만에 $2,000만 모금했다고 보스턴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매니너 시장은 보스턴은 강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고 모금액 중 $500만 5만 명의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1,500만 60개가 넘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십 곳의 기업들은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보스턴 테러 구호기금 마련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호 자금은 건물 복구가 아닌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도 보스턴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64만 6,500를 기부했습니다. 레드삭스는 보스턴 희생자를 위한 기금인 더 윈펀드에 $10만 함께 홈 경기 때 팬들이 모은 $4만 6,500를 기부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 사무처와 자매 협의회인 강남 협의회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첫 공식 행사로 민주평통 사무처 해외 지역과 직원들과 저녁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만찬 행사에서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15개 활동사항을 사무처에 보고하고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6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수차례 통일 강연의 개최와 통일 염원 기도회 등 뉴욕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뉴욕협의회를 움직이시고 있는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역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적 구성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자매협의회인 강남협의회와 교류를 확대해 나갑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강남협의회는 통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남협의회와 뉴욕협의회가 협력해서 정말 동포사회 발전되고 또 이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협의회는 5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통일 강연회에 참석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뉴욕협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통이 그 비전과 발전을 더 힘을 합쳐서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시장 초청으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차기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가 현 한인회가 제출한 회계 서류들이 미흡하다며 인수인계 불가능을 통보했죠. 이에 현 한인회 이사회가 임시 모임을 갖고 외부 감사를 고용해 인수인계를 공정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의 한 식당. 현 뉴욕 한인회 이사진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흘 전 차기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인수위원회가 현 한인회가 제출한 회계 서류들이 불충분하다며 인수인계 불가능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현 집행부가 아닌 외부 기관을 고용해 공정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어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지적한 각종 문제들이 현 집행부에서 회계 서류와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서류와 자료들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난프라핏 요간이제이션이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서류를 제대로 항목별로 또 달별로 정리해 놓는 것도 당연한 이거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현 이사진과 인계위원회는 일단 회수된 회계 서류들을 재정리해 차질 없이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임 회장 취임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한인회 이사회와 집행부에 한인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건립하기 위해 애써온 뉴욕 한인단체들이 뉴욕시 기림비 설립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하던 플러싱 기림비 건립은 탄력을 갖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와 155가 루즈벨트 애비뉴가 만나는 삼각 형태의 공원인 레오나드 광장. 이르면 올해 안에 이곳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들어섭니다. 기림비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상록회, 퀸즈 한인회는 오늘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서 뉴욕시 기림비 설립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림비 건립 사업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위원회의 부재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조직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긴급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을 더 저희들이 모셔서 정식으로 활동을 다음번 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을 동참시켜 조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림비가 들어설 플러싱 레오나드 광장엔 현재 상정 중인 위안부 추모길이 올 중순경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곳에 추모길과 기림비가 들어서면 공원은 미국의 대표적 위안부 피해자 추모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 비중이 13%에 달하고 있는데요. 공공서비스 예산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해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공 예산을 확대하라는 함성이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권센터가 주도하는 50여 개 아시안 단체 연합인 13% 앤 그로잉 연맹은 어제 뉴욕 시청 앞에서 제5회 아시안 아메리칸 권익 옹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아시안 커뮤니티 규모에 맞는 공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비롯 연맹 소속 단체와 정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스티븐 최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 비중이 13%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3 회계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아시안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린다리 KCS 사무총장도 많은 한인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시와 시의회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뉴욕 정착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시안 커뮤니티의 교육, 청소년과 노인 문제, 저소득층 예산을 공정히 분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연맹 관계자들은 집회 후 시의원 사무실 25곳을 방문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 수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형사소송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 한인 업소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올 들어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일대의 슈퍼마켓과 델리, 그로서리 등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로 적발돼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가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한인 식품업계에 의해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특징은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3차례 이상 업소의 불법 판매 행위를 포착한 다음 경찰이 소송장을 갖고 업소로 들이닥치는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 직후에는 경범 소환장과 벌금 티켓만 발부하던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단속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업주들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적게는 $4,000에서 $10,000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현재 18세 이상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어제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제너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 그리고 토마스 팔리 시 보건국장 등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추정치에 따르면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18에서 20세 흡연율은 55%, 14에서 17세 흡연율은 3분의 2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성년자로부터 담배 대리 구매 부탁을 받은 사람의 90%가 18에서 21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제너럴 의원은 고교생들의 담배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장기적으로는 성인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단속을 쉽게 할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화폐가 발전하면서 위조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자들의 위조 기술에 이들과의 두뇌 싸움은 끊이지를 않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위조를 막고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0짜리 최첨단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최첨단 위조 방지 기능이 첨가된 $100짜리 신권이 오는 10월부터 유통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새로운 $100 지폐가 오는 10월 8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며 3D 위패 방지 리본 등을 통해 위조를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당초 지난 2011년 2월 $100 신권을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나 인쇄 과정에서 지폐에 주름이 잡히는 결함이 드러나 추가 인쇄 용지를 확보할 때까지 도입을 연기했었습니다. 새 $100 지폐에는 앞면에 수직으로 굵은 청색 띠가 인쇄됩니다. 이 띠에는 100이라는 숫자와 종 모양이 특수 잉크로 새겨져 있어 지폐를 기울이면 도안이 변하게 됩니다. 또 그 옆에는 자유의 종이 들어있는 구릿빛 잉크병 모양이 있는데 기울이면 색깔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 밖에 종이를 빛에 비춰보았을 때 보이는 투명 무늬인 워터마크와 극소형 문자 등 갖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통되는 미화 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이 위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위패로 의심되는 경우 지역경찰 혹은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패는 진패와 교환할 수 없으며 위패임을 알고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한 실무회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헛소리만 하고 있어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4.24 재보선이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이러한 소식과 함께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한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26일 오전까지 시일을 정해 놓았었어요. 북한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만은 북한은 오히려 남한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결국은 북한이 응답을 거부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응답이 없을 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두 가지 조치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 개성공단에 아직 176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 근로자들을 일단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조치가 하나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정부가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을 권유하는 그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조치는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데요. 개성공단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분간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것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취하게 될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업체들의 반발이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은요. 원래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 우리 정부와 북한 정권 사이에 향후 50년 동안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는 각서를 쓰면서 이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그리고 개성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쪽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빨리 대화를 통해서 풀어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개성공단이 어떤 이유로든 한 달 이상 활동이 중지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이 지나면 이제 그 기한이 다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입주한 기업들 123개 기업들이 대부분 이 외국 기업들과 이제 바이어들과 약속을 해서 납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경공업 쪽인데요. 그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개성공단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이미 상실해버린 국제적 신뢰 또 바이어들과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 이거는 사실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당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중장기적으로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할 기업들이 받게 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더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햇볕 정책의 아주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예컨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또 그 전에 보면 서해 교전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금강산 관광 과정에서 박광자 씨가 피살당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된 지가 몇 년 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만은 어쨌든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상징성이 큰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다 철수하고 폐쇄가 되면 그 남북한의 아주 상징적인 그 공단이 폐쇄가 됨으로써 남북관계 전반이 이제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풀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기 국면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극단적으로 폐쇄되는 것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야권에서도 그런 점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도요. 어제 오늘 대북 그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극한적 상황까지는 안 가고 상황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 측의 주장에만 끌려다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고, 그리고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고 하는 대화와 그 원칙 이 병진 전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4월이 지나서 독수리 훈련이 이제 일단 종료가 되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또 속을 썩이고 있어요.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해서 한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아베 일본 총리는 일제 침략조차도 부정하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7월 달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보수 세력을 좀 총결집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메가도 군정 하에서 이제 일본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자신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정상국가로 이행해야 된다. 지금의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잊을만하면 하곤 해왔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극우 세력의 오래된 염원인 거죠. 숙제인 거죠. 네.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든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베 총리의 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만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 평화헌법을 고치고 헌법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헌법 개정 과정 자체를 먼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당장은 7월 달에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또 길게 보면은 이런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의 군대를 제대로 가지겠다고 하는 이 극우 세력의 그러한 희망이 지금 아베의 계속된 만원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24 재보선에서 예상대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외쳤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당선자의 말대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까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임위에서 활동도 의원 활동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로 정치인 안철수의 그 진 면목이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전해질 건데요. 이것은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제 처음 해보는 낯선 환경에서의 활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정치인 안철수가 자기 혼자 힘으로 쓸 수 있겠는가? 당의 지원도 없이 무소속 초선 의원이니까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당선 직후에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야권 재편이라든지 이런 큰 얘기보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준비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과는 좀 구별되는 새정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지금의 민주당으로 이제 양분되게 되는데요. 그럼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거든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각계약진하면서 협력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얻는 쪽이 주도권을 쥐면서 야권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선은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 쪽이 조금 유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국에 걸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 되고 조직을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60년 정통 야당의 맥을 잇고 있는 민주당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야권 재편의 각축전은 이제 시작됐다. 어느 쪽으로 기울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변화를 갖던 한국의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가 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이 정말 폐쇄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것이냐에 한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억지와 트집에 끌려다니면서도 남북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남북한 관계가 이렇다 할 변화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 방향을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처럼 생떼만 쓰던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악수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 기사들이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서 서로 오른손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화해,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을 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요즘 주머니 악수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빌 게이츠 회장의 악수법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사진들을 보니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주머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고 무례나 결례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는 빌 게이츠의 한국 방문 중 주머니 악수에 대해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라마다 다른 국제적인 예의를 숙지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한 일인지 또는 미국에서도 예의가 없는 행동인지.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